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아이네트 신중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모임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매년 회원사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근데 주로 실무자 대상 교육을 했었고요. 근데 올해는 시점에는 대형 보안 이슈가 많이 있어가지고 협회 차원에서 약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마일스 제품을 중심으로 이번에 호스팅 서비스 보안 및 백업 가이드라인을 준비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간단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이제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기사가 많이 났었거든요. 보안 호스팅 회사들. 근데 기사에 보면은 호스팅 회사들이 모든 책임이 다 있고, 그다음에 호스팅 회사의 보안 및 백업이 매우 불안하다. 이런 식의 엉망적인 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협회 회원사들이 대부분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가까이 호스팅 서비스 제공하면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고객들이나 혹은 호스팅 서비스를 구매하는 외부 사용자들은 그러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 호스팅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들이 적어도 이 정도의 보안 및 백업은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알려서 서비스 안정성을 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서로의 노하우를 좀 공유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나라 호스팅 회사들이라면은 이 정도의 보안 및 백업에는 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부적인 정보 공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명철 대표님의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소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직 참석은 안 하셨지만 경찰청 테러 지원팀, 테러 수사팀인지 어쨌든 이 사이버 수사 관련된 이 사례 발표를 좀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거는 현재로 수사 진행 중인 과정들이 좀 있어가지고 발표조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사에서도 침해 사례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는 걸로 오늘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표해 주실 스마일스 김명철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마일스 김명철입니다. 거의 제가 여러분보다 아무튼 대형 보안 이슈가 있어가지고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고 실제로 보안 이슈가 있었을 적에 그 상황에서 이제 다른 호스팅 회사 사장님들 만나보고 지금 현재 상황들 보니까 우리가 업력이 지금 한 20년 됐잖아요. 20년대 초반에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백업하는 방법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 우리의 그 20년 전의 그 방법들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 망실됐을 때 보안, 백업 뭐 이 정도 선이었지. 실제 요새같이 뭐 기만 공격들, 다양한 공격 방법들이 원하원씩 되는 거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형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뭐 그렇다고 우리가 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뭐 영세한 호스팅 회사라고 그러는데 호스팅 회사만큼의 엔지니어도 없는 게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인터넷 회사들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어느 정도 보안이라던가 시스템에 관심은 많이 있었지만 이것들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큰 산이 되어서 이게 딱 아구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호스팅 서비스의 보안과 백업은 이렇게 해서 집안화의 하나의 논리로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호스팅 서비스 보안. 그래서 보안과 백업은 이 정도 됐을 때 앞으로의 한 10년 동안은 그러니까 공격이라던가 이런 거에 있을 때 또 버티고 있을 수 있을 만큼의 모델을 한번 만들겠다라고 해서 보안 모델, 백업 모델을 한번 이렇게 지금 그려본 겁니다. 물론 뭐 저희도 이게 완벽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여기 만들어 놓은 거에 따라가야 할 부분들도 있고 준비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보시고 아니면 꼭 완전히 100% 이게 완벽한 것도 아니고 또는 뭐 이렇게 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 상대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각 회사들에 맞게 적당한 모델들, 자신들의 보안 백업 모델들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12개 챕터 그러니까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보안 위협이 고도화됐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업력이 시작됐을 때는 뭐 디도스도 없었고 웜이나 한 번 있었을까, 취약점 해킹도 뭐 그냥 그렇게 간단한 이렇게 시스템 해킹 정도가 대부분이었죠. 지금은 다 왜 고도화되는 웹 해킹이고 뭐 그다음에 매우 진짜로 거의 우리 회사 만들었을 때에서 지금 한 20년, 업이 시작된 20년 동안에 보안 위협 다 합치면 무시하죠. 그만큼의 그 위협들도 계속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들이 아주 일반화되면서 2차 해킹 사고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요새 가장 큰 대형 사고들은 거의 다 APT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화로 야 이거 좀 메일 좀 까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형태, 그러니까 보안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 시스템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냥 우리는 하드웨어 고장난 거 정도에서 시스템을 준비하고 바라보고 있었고 했는데 실제 현재 우리 밖에서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었어요. 단지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고. 그래서 호스팅 서비스 보안의 특징은 일단 이렇게 원론적인 보안 및 백업은 보안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슈죠. 우리 서버의 문제와 고객 서버의 문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른 데는 내 서버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우리 외에 고객 서버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보안 그 정부나 뭐 보안 회사들의 보안 모델과는 또 다른 보안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거쳐서 고객들하고의 뭐 이런 융합된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안 모델을 새로 그려야 한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현 주소라고 했을 때 호스팅 비즈니스가 지금 알다시피 수익성은 저하되고 투자할 돈은 많고 하다 보니까 보안 및 백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 밖의 영역으로 치부를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방법론들이 20년 전 방법론에 머물고 있죠. 20년에서 뭐 있을 때 그냥 땜빵 디도스는 뭐 이렇게 하자. 매번 사고 났을 때 뭐 그다음 옛날에 웜 있을 때는 뭐 이렇게 해서 뭐 그 선에서 머물렀지 실제로 우리 자체의 보안 및 백업 모델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의 특징은 솔직히 IPS 한 대 가격이 요새 국산 IPS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4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 매년 유지 보수비 2천만 원씩 들어가고. 이런 거 해갖고 보완하라고 그러면 사실 회사 아무도 없어요. 뭐 각자 뭐 심원되는 네트워크 몇십 기가 오면 한 몇십억 하면 돈 벌어서 보완해서 먹여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안 모델의 특징은 비용 최소화, 그 다음에 신기술 활용,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 기존의 인프라를 하고, 그 다음에 신기술들 뭐 가상화라던가 도커라던가 뭐 이런 것들 좀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설명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공격 사례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안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일이에요. 보안 및 개인정보 담당자의 지정. 이거는 법으로 돼 있잖아요. 뭐 누구는 뭐 보안 담당자 누구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디다 하냐? 그냥 홈페이지에 고지하시면 돼요. 이건 둘이 같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이건 법으로 돼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고지하시면 돼요. 뭐 이거 안 해도 아무도 관심을 없는데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돼 있던지 그런 거 있어서 다 개인정보 담당자 누구 뭐 개인정보 보호법인가 뭐 그런 거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는 하게 돼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좀 개요를 보시면 총 실제로 11개 항목이에요. 그래서 보안 담당자의 지정, 취약점 관리부터 하고 이렇게 쭉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렇게 보안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정, 취약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 서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패스워드 정책, 이렇게 보안에 대한 전체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취약점의 관리. 모든 서버의 취약점은 즉시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이거 원론적이죠. 뭐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관리자 좀 게을만 조금 이따 모아서 하기도 해요. 근데 뭐 대형 이슈들은 바로바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관리자 지정해야 하고 운영체제의 목록을 보관하고 이런 것들 리스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는 해야 하고 실제로 보안이나 이런 장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조치를 하려면 리스팅이 돼야 해요. 근데 리스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원론적인 얘기예요. 리스팅 합시다 하고 거기 누가 관리하고 바뀌었을 때 뭐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중요한 게 홈페이지 프로그램 변경됐을 때 취약점의 가장 큰 건 요새는 웹해킹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소스 관리 돼 있으면 웹 스캐너 가지고 스캐닝을 하시고 그걸 이용해서 취약점 업데이트 하시라는 뭐 가장 원론적인 얘기죠. 지금 단지 우리도 한 1년에 우리는 스캐닝 우리 홈페이지 담당자는 안 하셨구나. 지금 우리도 한 1년에 한 서너 번 하는 한 2번 정도뿐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맨날 수정해놓고 뭐 그잖아요. 이게 맨날 수정하고 하는데 최소한 웹해킹 1년에 한두 번 이상 분기 한 해는 해라가 아마 권고사항일까요? 근데 우리도 한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2번 정도 해서 해킹하고 취약점 점검해서 조치하고 이렇게 웹 스캐너, 시스템 스캐너, 인터킷 뭐 해갖고 한 번씩 꼭 돌려보세요. 어차피 오픈 소스 있고 그다음에 웹 스캐너는 뭐 좀 이렇게 크랙돼서 돌아다니는 거 많이 있어요. 아크레틱스 같은 거 크랙돼서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거 갖다가 한 번씩 돌려보시면 아무래도 홈페이지에 대한 그러니까
웹서버에 대한 취약점은 확실히 막아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약점 관리는 업데이트, 스캐닝, 그 다음에 지휘할 게 방화벽은 그 차후의 문제죠. 웹방화벽이나 뭐 웹방화벽 쓰는 거 일단 취약점을 없애고 나서 그 다음에 방화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점 관리는 보안 업데이트에 대해서 즉각 조치하시고 기본적인 뭐 이거 0%와 하시는 게 좋죠. 한번 취약점 다들 돌려보시고 계시죠? 그럼 0%화 해야 하고 이게 준비돼야 하고 그게 안 되면 모드 시큐리티나 저기 웹라이트 가지고 저기 웹방화벽 가지고 그걸 잡아서 막아주면 되시고요. 그래서 가장 뭐 흔한 게 앞으로 아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웹 취약점 스캐닝해서 공격해가지고 따고 들어와서 웹체를 권한다든가 랜섬웨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앞으로 비일비재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약점 뚫고 스캐너 아큐네틱스라고 저희가 많이 쓰는 아마 가지고들 다 쓰시고 계시겠죠. 아큐네틱스 보통 돌려보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고객 거 취약점 점검 로그 점검을 해보면 아큐네틱스 로그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돌리지가 않은데 해커들이 돌리고 있어요. 막 대고 막 돌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로그에 쌓여 있어요. 찾아보시면 뭐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를 어떤 새끼가 스캐닝했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했을 때 랜섬웨어 올려놓고 돈 달라고 하면 뭐 가져갈 놈 아마 애들이 아직은 이게 공격한 애들이 스크립트 키즈 애들이 뭐 이렇게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가장 유추하기 쉬운 상황이 웹해킹 해가지고 따고 들어서 랜섬웨어 올리고 돈 내라 하면 뭐 이건 모델이 하나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 나쁜 애들한테는 흔한 앞으로의 제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최소한 우리 홈페이지라도 우리 고객 DB 묶어놓고 이 갈굼 안 당하려면 해야 한다는 얘기죠. 또 관리 서버에 그럼 이제 다음에 접근 제어 이번 한 건 접근 제어. 관리 서버의 접근 제어는 그러니까 관리 서버라는 거는 자사 서버가 있고 웹 호스팅 서버가 있고 관리 대행 서버가 있죠. 그러니까 매니지드 서버까지 해서 관리 서버죠.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관리를 하는 서버들, 루트 권한을 행사하는 서버들은 뭐가 깔려 있는지 알아야 하고 포트가 있고 이런 것들 다 도큐먼트화 해야 하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들 그러니까 뭐 ISMS 받아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정의를 해야 해요. 그래야 뭐가 깔렸는지 업데이트나 뭐 우리 뭐 깔린 놈 리스트가 뭐고 이런 것들 리스팅을 해서 문서로 안 하더라도 검색해가지고 쓸 수 있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패키지 업데이트하고 유리하죠. 뭐 이게 자동화된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찾아서 오픈소스 찾아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에 따른 인가받은 아이템만의 관리 목적상 접근을 해야 하고 뭐 이게 다 일반적인 얘기죠. 다 하고 하시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 취약하면 반드시 접근 제어해야 하고 특히 삼바 포트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실제로 삼바 포트가 요새 와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그 인터넷 대란 2004년인가 있었잖아요. 그때 삼바 포트를 다 막아버렸거든. ISP 차원에 싹 막아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네트워크들하고 연결하면 IP 씹는 거라고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 ISP들이 뭐죠? 클라우드 디스크 사업 한답시고 걔네들이 다 열어버렸거든. 열기 시작하니까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게 랜섬웨어 뭐 갖다 붙여놓고 이런 사고들이 터지는 이유가 옛날같이 막아놨으면 이렇게 삼바포트 장애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다 열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결국 그러니까 삼바포트 관리가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러다가 지금 이제 터지기 시작하니까 막 얼마 전에 다 거기 통해갖고 지금 막 그 랜섬웨어 걸려갖고 벨벨벨벨 했던 이유가 대한민국의 IDC에는 IDC 밖으로 이게 안 열려 있었거든. 전국 그러니까 키사에서 금지 사항이 ISP는 막지 말라 했다. 요새는 열려 있어요. 그럼 우리라도 이거 다 막아야 합니다. 우리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지금 이게 결국 우리 고객들이 다 사고 났던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막혀 있다가 열렸거든요. 그 다음에 망분리 해야죠. DB 서버라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웹호스팅 서버까지 망분리 하자는 그 무시간 소리였던 인터뷰했던 회사도 있더라고요. 저번에 어느 모 회사에서 웹호스팅 서버는 망분리 할 수 없어요.